자, 어떻게 좀 전에 저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0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1교시에서 이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제가 이제 개공이, 소공이, 개공이, 소공이, 보조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20페이지 맨 위에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강남에 제 제자분들 중에서 이제 자격증 따서 제일 잘 나가는 제자, 뭐 1년에 한 10억 정도씩 벌고 그러는데, 강남에 땡땡 뭐 법인에서 이렇게 꼬마 상가나 이렇게 상가 건물들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자분이 제일 잘 나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법인들, 그게 바로 중개법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의 중개법인인 개공인은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서, 자, 그 뒤에 보세요.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맨 끝에 얘도 등록해야 돼요? 등록 안 해도 돼요? 해야죠. 그래서 항상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실 거면 앞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오면 뒤에는 등록이란 말이 꼭 나올 거야 하는 게 벌써 이게 시험을 위한 공부는 이래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시험을 위한 공부에서 여기서 중요한 별표 치고 싶은 거는 동그라미 2번의 특수법인 보이죠? 그거 별표 3개 하십시오. 자, 동그라미 2번에 특수법인 별표 3개.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으로 영업하는 애들이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역 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써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기초 때는요, 다 하려고 그러면 막 가랭이 찢어져요. 제일 잘 나오는 거 먼저 하세요. 그리고 40가지만 있으면 옆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 내년 10월까지 할 수 있어. 마음만 있으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잘 나오는 게 지역농협이에요. 자, 거기 보면 지역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밑에 근거법률 보세요. 무슨 법이에요? 그렇지. 농업협동조합법이거든요. 자, 여기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공부하시다가 이제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시는 입장인데 법조문을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신데요. 법조문 한번 보실 기회가 있다 또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자,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니면은 여러분들 법제처 이렇게 치세요. 이거는 정부기관이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유지되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못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보실 수 있고 가서 프린트 다 뽑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법 다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시간 여유 딱 되시게 되면 여기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걸 딱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은, 세 칸 내려와 보십시오. 자, 세 칸 내려와 보게 되면 업무 범위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자, 거기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 조합원 동그라미. 자,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동그라미. 따라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도와줄 수 있다고 써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초 수업이니까 제가 조금 차근차근 한번 여러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잠깐 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봐요. A가 이제 농사를 지방에서 농사 짓고 계십니다. 근데 뭐 요새 뭐 저는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저희 친척이 짓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코로나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농협에 가서 이제 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신청해서, 그래갖고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여기 농사도 좀 짓고 뭐 비닐하우스도 만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뭐 농작물 같은 거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농사 그냥 뭐 적자인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농협에 대출 받은 거 상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럼 농협은 뭐라 그래요? 여보세요, 아니 왜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갚냐 말이지. 그럼 결국 이제 A가 농협에다가, 그러면 이거 나 5천만 원 대출 받은 거 이거 나 이 땅 좀 팔아서 5천만 원 가지시고 남은 돈 저한테 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농협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땅을 팔아서라도 대출에 좀 원금 회수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죠. 당연히 회수해야지. 코로나도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은행에서 공짜로 안 받을게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A와 이렇게 조합원 간의 매매 계약을 딱 도와주고 이해 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환은 이 내용들을 받아내면 되겠죠. 그렇다면 농협도요, 농지의 매매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선생님 아니 그렇다면 저희들도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서 농지에 매매를 도와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니 얘네들은 자격증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저희들이 지금 영역하는 거하고 영업하는 내용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얘네는 불법이 아니라고. 왜?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 법 57조에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처럼 공인중개사법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른 법을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네들을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이 특수법인일 때 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거는 하면 안 돼요. 뭐만 해야 돼? 농지만. 누굴 대상으로 해야 돼? 조합원. 근데 여러분은 농지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은 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업무와 어떻게 보면 직결된 부분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위로 올라가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정하는 중개업에 등록을 해야 될까요? 중개업 등록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되죠. 또 공인중개사법에서 인정되는 등록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증을 확보해라, 사무실을 확보해라. 이해 가요? 교육을 받아라. 뭐 이런 기준들은 이제 다음 주에 듣게 되는데 그런 공인중개사법의 기준하고 상관이 없죠. 왜?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영업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특수법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해 가요? 자, 이해됐죠? 옆에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제가 짧게만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근거 법률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써 있죠.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세 칸 내려오세요. 자,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비업무용 자산 밑줄. 자, 비업무용 자산 밑줄. 그렇다면 자, 머릿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비업무용 자산은 토지도 될 수 있고 건물도 될 수 있고 임야도 될 수 있고 상가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죠. 전답 다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아까 왼쪽에는 여러분이 취급하는 건 농지만 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옆에 비용무용 자산은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개설 등록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지. 그렇다면 위로 두 칸 올라가 보시면 자산관리공사는 거기 봐. 동그라미 표시가 있지. 그거를 딱 끄집어내냐 못했냐가 결국 합격 불합격인 거야.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는 중개업 등록을 해요 안 해요? 그래. 그게 이제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인 거야. 도서실에 가서 어떻게든지 머릿속에 넣어 갖고 와야 돼. 그리고 바로 밑에 등록 기준은 적용 안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옆에 보면 이번에는 누구예요? 지역 산림조합이죠. 자, 그래서 지역 산림이 뭔지 잘 생각하시고 세 칸 내려오십시오. 거기 보면 임목이나 임야의 매매 임대차 교환을 중개한다고 써 있죠. 그렇다면 산림조합이 임목이나 임야를 취급하는 거는 원래 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는 일이죠. 아까 생각해봐. 농협이 농지를 취급하는 건 원래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등록 안 해도 되잖아. 산림조합이 임목, 임야 하는 거는 원래 하는 일이지. 그러니까 안 해도 되잖아, 등록.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등록 기준도 적용 안 해도 되잖아요. 또 하나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간. 자, 읽어보시면 산업 집성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 칸 내려오시죠. 거기도 업무 범위를 보게 되면 어디 안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용지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해 가요? 공장용지라고 얘기해버리면 대한민국에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산업단지 안에 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임목과 임야다. 이렇게 좀 특정 범위로 딱 정해져 있을 때에는 아, 얘네들이 하는 일하고 좀 겹치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자격증 따서 하지만 특정 부분이니까 인정해주자. 그리고 법에 인정해주라고 적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중개업 등록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또 등록 기준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뭐 첫 수업이지만 저는 그래요. 올해 시험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기초 강의지만 좀 진지하게 말씀드린다면 자, 지금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가 좀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이기 때문에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신 게 아니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할 도리 집에 가서 복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점수가 몇 점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자, 수업을 좀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따라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질문에 제 눈을 피하고 머리를 딱 숙이다 걸리면 부정행위자가 돼요. 자, 제 손을 보세요. 부정행위자 몇 글자예요? 5글자이기 때문에 5년간 향후 시험을 못 봅니다. 자, 이게 3교시에 나오는 걸 미리 운을 띄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자,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십시오. 자, 다음은 이 법의 용어의 정의에 대한 이만저만저만한 설명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근데 그 중에 이제 지문 중에 하나가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인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줄여서. 그럼 이제 시험에 딱 가서 이제 모의고사를 3월에 봤을 때 답을 쓴 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물어봅시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응? 자, 맞아요? 틀려요? 좀 나눠지지? 그럴 때 이제 딱 보세요. 머리 숙여서 확인하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등록 안 하는 애만 있어요? 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딱 떠오르냐 안 오냐가 결국 합격 불합격인 거예요. 그래서 도서실에서 피나는 연습으로 거기 한국자산관리공사 나오기만 해봐 아주 내가 그냥 아주 반드시 내가 먹고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신 거 딱 듣고 이거 할만하다 쉽다 이러면 3월달 모의고사는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본인의 이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과목마다 내용마다 끄집어낸다라는 게. 자, 그렇습니다. 자,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여기 우리 강남에 가보면 앞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개인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해서 개설 등록해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자, 밑에 보면 3번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 보이죠? 별표 3개. 자,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 별표 3개. 자, 별표 3개. 됐습니까? 자,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한 10분, 15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냥 저를 잠깐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요번 주 그 월요일 날 그 개강을 33회 시험을 개강을 하면서 그 전날인 일요일 날 올해 33회 때는 또 어떻게 끌어가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저녁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최근에 이제 32는 아직까지 합격자가 안 나왔으니까 31회까지 역대 응시 현황 합격자 현황에 대해서 쫙 한번 훑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역대 시험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온 게 1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6만 명이 넘었습니다. 1회 때. 그리고 나머지는 뭐 3,000명, 5,000명, 1,000명, 2,000명 그 정도 수준이다가 공인중개사 10회 넘어가면서부터 10,000명 넘게 합격을 시켜주고 지금 이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연역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12월 달에 나오는 기본서에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 기본서 없으니까 제가 그림으로 표출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우리 그 가운데서 다리 역할.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중개업자가 될 사람들인데요. 과거에 이제 우리 고려시대 때 또는 조선시대 때 있잖아요. 요때는 뭐 객주나 거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었대요. 자, 역사 강의 아니니까 그냥 짧게 할게요. 이 거자가 집거자고 간자가 사이간자입니다. 그래서 이 거간, 가운데서 흥정 붙이는 분을 거간이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이 거자 앞에다가 이렇게 본인의 주종목을 넣게 되죠. 집가자를 넣게 되면 가거간이라고 부를 수 있죠. 집가자 넣어서. 그럼 이 가거간이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천돼서 왔대요. 그런데 이게 뭐 역사 강의 아니니까 뭐 일제시대 이런 얘기 다 뺄게요. 자, 이러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61년도 9월 달에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이 탄생을 해요. 이 당시 소개영업법은 이게 신고제 법률이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이 61년도 9월 달에 만들어진 이 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법을 제가 좀 문헌 찾아보고 하니까 소개 말 그대로 요즘도 여러분들 직업 소개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업 소개. 그다음에 요새 뭐 TV 보면 혼인 중매 사이트도 많죠. 땡땡땡땡 많잖아요. 얘기 안 해도. 그럼 혼인 같은 것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끼리. 근데 우리가 또 이것만 있습니까? 부동산도 사고 파는 거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이렇게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개영업법의 규율을 받았고 그 당시 법률은 무슨 제? 신고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신고는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면 다 받아줘요.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 집이 역삼동이야.
근데 요번에 이만저만해서 논현동으로 옮겨. 그러면 논현 일동 동사무소 가서 무슨 신고해요? 전입신고. 그럼 전입신고 하러 가면은요, 그냥 받아줘요. 평균 60 안 되면 못 와요. 논현동은 60점 안 되면 못 와요. 가도 돼. 응? 그래, 그냥 가면 해줘. 그냥 가서 저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그럼 공무원께서 보고 다 해주는 거지. 아, 여기 에듀라서 떨어진 사람은 못 오는 동네라고. 여기 공부 못하는 사람 못 오는 동네라고. 여기는 자산 30억 안 되면 못 온다고.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다 받아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당시에 요 61년도 9월 달부터 시행된 소개영업법에 의해서 자, 우리 지금 배우러 온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영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신고하러 가면 그 당시에 시, 구, 읍면장을 찾아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신고증 줘요. 예, 의미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고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60년대, 70년대 때, 저 어렸을 때를 풍미했던 분들이고, 저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동네마다 보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때는 나무 간판. 지금처럼 뭐 LED 간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무 간판들에 보면 땡땡 복덕방. 저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다 저보다 어려요. 자, 그 복덕방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덕방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영업을 했냐? 그게 바로 소개영업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고제 법률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가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한 거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 이렇게 계약서 같은 거 쓰면 하얀 종이 밑에다가 먹지 깔아요. 먹지 가운데 끼고 밑에다가 다시 종이에서 여기다가 임선정 하고 쓰면 요 먹지에 눌리면서 여기 임선정이라고 찍혀 나오죠. 이렇게 먹지 계약. 지금이야 뭐 프린터로 찍하지만 옛날에 프린터가 어디 있어요? 다 먹지로 했지. 이런 시즌이에요, 이게.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 때를 풍미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84년도 4월 달에 일본에 있는 택지건물 취인업법이라는 법을 뺏겨서 드디어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는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부동산에 있어서만큼은 전문인을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만들어진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었고요. 이 법은 초창기에 허가제 법률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고와 허가는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강남 도로변에 금싸라기 땅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큰 건물을 지려고 하면 건축 뭐 받아야 돼요? 허가. 허가는요, 그냥 아무나 다 내줘요. 용도, 지역지구, 건폐율이며 고도 제한 다 따져요. 다 따져서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허가 안 나잖아요. 완벽해야 돼, 허가 나는 거야. 이 신고는 이게 신고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완벽해야 돼. 그래서 이제 허가의 요건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85년도에 드디어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6만 명이 넘었고, 이때 자격증 가진 사람이 시중에 배출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6만 명이 넘게 합격했고, 여러분은 벌써 몇 번째요? 33번째 시험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썰을 풀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복덕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해당 대한민국 법을 충족시켜서 영업을 쭉 해오셨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시고 집에 갔더니 9시 뉴스에 자, 내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도입됩니다. 평균 60점 넘지 못하면 이제는 중개업을 못합니다 라고 뉴스에 나왔을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입장으로 이 뉴스를 들으셨다면 오케이, 나도 내년에 시험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떨어지면 손가락 빨고 죽어버려야지 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이미 영업을 해왔던 분들이니까 기득권을 인정해달라 그러실 것 같아요. 기득권을 인정해달라 그러겠죠. 왜? 여러분 입장에서도 불법 영업이에요. 그 당시 법을 만족시켜서 영업하신 거예요. 그 당시 법을 만족시켜서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새로운 법이 생겼다고 해서 과거 법은 불법이야. 다 잡아넣기 전에 시험 봐. 학개론 공부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영업했던 분들은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이 분들은 결론적으로 말해보세요.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사자를 넣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법에 따르면. 그래서 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인들은 자격증이 없는데도 기득권을 인정받은 거고 물어보자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33회 현재까지 생존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전부 돌아가셨을까요? 있죠. 그분들을 오늘날 부칙개공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해하신 분위기니까 몇 가지 좀 보완하겠습니다. 자, 뭐 중간에 할 얘기는 많지만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생략할게요. 자, 그러다가 2005년도에 굵직한 것만 얘기할게요. 자, 요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는 법명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서 막 바꾸느라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바뀌었냐면 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바뀌면서 내용도 싹 바뀌어요.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저는 강의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14회 때. 그러면 이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세금으로 집값 닫겠다 했어요. 그래서 뭐 투기와의 전쟁 이르면서 그 당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50%,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소득세 60%.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3주택 양도세 몇 프로인지 혹시 알아요? 70%. 예, 그래서 70%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약에 집을 1억 주고 샀는데 2억이 됐을 수 있죠. 그럼 얼마 벌었어요? 1억 벌었지. 그 번 돈의 70%를 양도세로 걷겠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3천만 원은 먹잖아요. 먹긴 뭘 먹어. 그 집 살 때 취득세 냈잖아. 이해 가요? 그 집에 세입자 넣느라고 복비 나갔잖아. 그 집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 재산세 나와야 안 나와요? 재산세 냈잖아. 전부 생돈으로 산 거예요. 은행 융자도 있어요. 이자 냈잖아.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집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근데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나부터도 안 팔겠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게 시작인데 그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제가 농담으로 공인중개사의 공자, 부동산 거래의 부자, 법률의 법자 해가지고 공부법.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라고 공부법 만들었다. 이렇게 농담했던 게 15년 이상 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당시에 등록제로 바뀌었고요. 등록제 내용으로 시행되는 법이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야. 자, 그러다가 자, 이제 바뀝니다. 2014년도 정확하게 7월 29일입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표를 이 법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시험 제도가 벌써 이제 뭐 33번째, 4번째 이렇게 가지만 그 당시도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 자격증을 따면요. 뒤에다가 사자 많이 붙이지 않아요? 야, 니네 남편 뭐야? 변호사. 니네 남편은 뭐야? 세무사, 변리사, 회계사. 이렇게 부르죠. 니네 남편은 뭐야? 그럼 뭐래? 업자. 우리 남편은 업자야. 업자. 업자라고 딱 들으면 어떻게 전문성이 느껴져요? 사기꾼 냄새가 살살 나요. 아니 이렇게 어렵게 자격증을 땄는데 우리는 사자를 못 쓰고 업자가 뭐야? 업자가. 그거 웃기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 당시에 협회에서 안 되겠다. 아니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 변호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자격증을 따면 업자가 되고 우리는 공인중개사법도 없고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거래 무슨 부동산 거래 신고 뭔 법이 이래? 이러니까 우리가 자격증 따도 대우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협회에서 많이 관여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 7월 29일 날 드디어 협회의 수건 사업인 드디어 단행법으로 공인중개사법이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법이 쪼개지는 거야. 그래갖고 요렇게 쪼개지고 요 법은 요 법대로 쪼개져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도 공인중개사법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을 여러분이 지금 33회 시험 때도 배우게 되고요. 이 법은 이 법대로 별도로 쪼개집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12장 가서 강의를 할게요.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이제 업자라는 표현이 안 좋죠. 이것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우리도 사자 넣어야 돼? 사자 안 넣어야 돼? 그래서 사자 넣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도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으로 사장님을 부르는 명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변호사는 자격증 따서 협회에 등록해서 영업하면 변호사예요? 개업 변호사라고 불러요. 그럼 줄여서 개변이 되잖아. 개변. 세무사야? 개업 세무사야. 세무사. 개업 변리사.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우리는 영업을 하면 공인중개사라고 불러?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 아니 뭐 맨날 개업을 해 이렇게 우리는.
아, 웃겨 죽겠어 이거 나올 때마다. 근데 맨날 이거를 너무 길어.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개공이라고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 있는 분들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어서. 물어볼까요?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집을 팔아달라 그러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보여줬더니 매수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수업을 못해. 그래서 개공이한테 물어봐. 이래야 수업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고 자격증 따신 분들은 그냥 안 불렀으면 좋겠어. 자격증 따고 집에 가만히 보관하는 분을 뭐하러 불러. 그래서 그냥 영업하시는 분들을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근데 굳이 앞에다 개업이란 말은 뭐하러 넣었을까. 개업 변호사는 아니잖아. 변호사도 다 개업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 지금 과거의 부동산 중개업법 때 이렇게 과거 기득권 갖고 영업하는 분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법에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용어들이 바뀌었죠? 그럼 요 중개인들도 용어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없어지면서 뭐로 바뀌었냐면 부칙 규정에 의한 이렇게 개공이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부칙이라는 말이 또 뭐예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초 때는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부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가서 공인중개사법을 딱 쳐보세요. 그러면 1조의 재정 목적, 2조의 용어의 정의, 3조의 중개 대상물 다다다닥 써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50조 넘지만 50조로 할게요. 요 밑에 보면 부칙이라고 써 있어요. 이 부칙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과된 규칙의 줄임말이거든요. 근데 이 부과된 규칙에는 시행일이라든지 여러분들 경과조치 이런 게 써 있습니다. 부칙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 한번 해줄까요? 자, 그럼 나중에 혹시 3월이나 여러분들 동료들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심화 수업 때는 이제 이런 거 강의 안 할 거예요. 기초 때 다 했으니까. 그래서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 동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가장 이해 잘하는 게 자동차니까 자동차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연말 되니까 이제 음주 단속을 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도로교통법을 제가 꿰고 있지는 못하니까 그냥 알코올 수치를 0.1%로만 할게요. 자,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의 도로교통법이 만약에 알코올 수치가 0.1%가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뭐 이상이라 해도 되고요. 그러면 벌금 5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벌금 500만 원 더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11일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촬영하고 있는 2021년 11월 11일까지는 이렇게 운전하다 걸리면 벌금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11월 12일부터 만약에 음주 단속에 적발이 돼서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사형이에요. 대한민국 법이 바뀔 수 있죠.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여러분이 적발됐으면 아유 그냥 사형해. 그냥 죽어줄게. 라고 할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게요. 시행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일부터 사형이다 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은 12일 전에 해야 돼요? 12일 이후에 해야 돼요? 안 해야지. 뭘 또 전에 한다는 얘기야.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그만큼 시행일 이런 게 부칙, 부과된 규칙 이런 게 적혀 있고요. 선생님 경과조치가 또 뭐예요? 그럴 수 있죠. 경과조치도 얘기해 줄게요. 경과조치는 뭐냐면 자 아주 노골적으로 해줄게. 11월 10일 11시 50분에 단속에 적발이 됐어. 그러자 경찰관께서 차에서 내리세요. 운전자님. 내려서 음주 측정 응하십시오. 했더니 창문을 안 내리고 문도 안 열어.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서장 나오라 그래. 난리를 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자 요렇게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12월 12일 0시 30분이 됐어. 그때 이제 후 하고 불어서 이제 측정에 응한 거야. 그랬더니 알코올 수치가 0.1%가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적발된 거 있죠? 적발된 거는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11일이지. 근데 알코올 수치가 나온 거는 12일이지. 날짜가 저녁에 바뀌었다고요. 0시 기준으로. 그러면 적발된 거 기준일까요? 분거 기준일까요? 이거에 따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이 그냥 생각 없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아유 그냥 절 죽여주세요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는 적발된 걸로 할 거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경찰관이 그럼 빨리 부셨어야죠. 죄송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그냥 이거 말고 이걸로 해달라고. 분명히 그럴걸?
그래서 이 경과 조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적어 놓는 게 경과 조치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봐봐요. 이때부터는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기존에 지금 영업해 왔던 분들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봐. 지금은 사용이지. 근데 기존에 적발된 사람이 있지. 지금은 자격증 따서 해야지. 하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이 있지.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바로 경과 조치예요. 그래서 이 경과 조치에 대해서 부칙제 6조 2항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자격증 따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구청에 가면 그냥 등록증을 줘. 그래서 그냥 등록증 걸고 그냥 영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본다라는 근거 때문에 영업을 하는데 어디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여기 얘기해봐요. 어디에 있어요? 부칙에. 그래서 이분들은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제목 보세요. 이거 하나 이해시키기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요. 이제 심화 때 오면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기초 강의 보세요. 그리고 저 또 남겨야 돼. 지금 여러분들 첫 시간이니까 오고 다음 주부터 동영상 보자 그런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이거 동영상 막 1.3배속으로 막 돌려갖고 막 이래갖고 합격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칙 제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뭐 한다? 본다. 그래서 그냥 봐주는 거야. 그래서 영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부칙에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왕 열심히 하시는 분위기니까 제가 조금 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제목이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그렇게 써 있죠. 제목 옆으로 화살표 좀 한번 뽑아 보세요. 자,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나중에 할 거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화살표 한번 뽑아 보십시오. 자, 그러면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차별 대우를 받는 게 많아요. 그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부칙 개공이가 되실 수는 없을 거예요. 되시려면 타임머신 타고 60년대로 다시 가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경매, 공매 관련된 업무를 절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미 뭐 70년대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40년째 강남 바닥에서 영업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계약서를 썼겠어요. 이 동네 완전 터줏대감이지. 하지만 이분들은 결정적으로 민법이나 이런 법적 지식들이 없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는 아주 그냥 눈 감고도 쓰겠지만 법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경매는 공매는 하지 말래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게. 자, 2번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 있죠, 지역. 요게 포인트예요, 지역. 업무를 볼 수 있는 지역적인 범위에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 지역의 차이가 대표적인 게 시도 지역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예요. 자, 그래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달라라고 하신다면 여기 나와 있는 시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동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이죠. 우리 학원 건물 1층에서 영업을 부칙개공이 분이 하고 계신다. 이분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적인 바운더리는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하고 얼굴 보고 있는 지역은 특별시예요, 광역시예요, 도예요. 이 동네는 특별시죠. 그러면 특별시라고 얘기하셨으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요게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업하고 계신 부칙개공의 바운더리는 특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옆에 경기도 하남시
안 됩니다. 경기도 구리시 안 됩니다. 제주도 안 됩니다. 여러분처럼 자격증 따서 하시는 분의 바운더리는 전국입니다. 자, 3번입니다. 요것도 뭐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하나 더 적어드릴게요. 이런 걸 처음에 진지하게 좀 외워놔요. 사무소 명칭 표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소 명칭. 이게 뭐냐면 간판이요. 간판. 그래서 간판에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처럼 자격증을 따서 하시는 분들은 간판을 달 때 두 가지 종류의 문구를 써서 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자, 간판으로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간판을 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홍길동 이렇게 간판 달아도 된다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넣어야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땡땡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간판 달아도 돼요. 여러분처럼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부칙개공이 요 분은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지울 거거든요. 어느 걸 지울 것 같아요? 위에 걸 지우겠죠. 왜 지울까요? 사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격증이 없다니까. 사가 붙으면 자격증이 있어야 사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간판을 이렇게 못 답니다. 이분들의 간판은 이렇게 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따신다면 여러분은 위에 간판을 많이 이용하실래요? 아래 걸 많이 이용하실래요? 위에 거죠. 왜? 아래 걸로 이용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자격증 없는 부칙개공하고 혼동될 수도 있잖아요. 이왕이면 이게 영업인데 자격증 있는데 없는 표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혹시라도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들어간 간판들을 보면 혹시 부칙개공이가 아닐까 하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뭐 난 자격증 따도 이게 좋아. 그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제 제자분들의 대부분은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이걸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위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 이런 게 이제 다 답들이에요. 나중에 문제 풀면. 잘 나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게 용어의 정의가 쉬워도요. 혼자 보는 거하고 또 다르실 거예요. 자, 됐죠?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20페이지 밑에 표를 보게 되면 종별에 따른 내용의 비교 정리다라고 적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법인인 개공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부칙개공이 맞죠? 예, 그런데 거기에 업무 지역을 보면 전국, 전구. 그 옆에는 뭐예요? 시도죠? 특별시, 광역시도. 그럼 이 동네는 서울특별시니까 서울특별시가 바운더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업 나와 있고, 자, 맨 밑에 보면 겸업 내용 있죠? 그 내용들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강의할 내용인데 그 중에 그냥 가볍게만 볼게요. 6번만 한번 읽어보세요. 6번이 뭐예요? 경매 공매 맞지? 그러니까 법인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경공매 할 수 있지. 민법 공부했으니까. 옆에 가운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도 할 수 있지. 그러나 부칙개공이만큼은 경공매는 못한다 그랬죠. 민법 공부 안 했으니까.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과거에 북두방 하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다 이해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공동사무소, 분사무소 쭉 나머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오늘 마이크 들고 강의하는 11월 11일 현재는 네 번째 칸에 보게 되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업무보증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 현재 마이크 들고 강의하는 11월 11일 현재는 이 교재는 맞는 교재입니다. 근데 최근에 집값이 많이 뛰었죠. 그래서 그 숫자가 바뀔 예정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운행해도요. 우리 자동차 보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러면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할 때에도 사고 대비해서 보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그래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5천만 원짜리라고 친다면 강남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자동차를 20대를 줘야 돼. 그럼 당연히 보험의 액수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또 집값도 많이 뛰었고 그래서 법인은 2억 원 이상, 공인, 부칙, 개인은 1억 원 이상인데요. 이게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안쪽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본서 나오기 전에 통과돼야 늘 텐데 걱정인데 법인은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요거 어차피 요 기초 끝나고 안 볼 책이니까 요게 이제 4억 원 이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입법 예고. 근데 그거는 통과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집값이 너무 뛰니까. 이해 가죠? 당연히 보험 금액도 올라가야죠. 사고 터지는 금액이 커지니까. 그리고 개인은 1억 원, 1억 원이죠. 그거는 2억 원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분사무소 1억도 2억으로 바뀔 것 같고요. 뭐 지역농협은 이제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는 맞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계십시오. 자, 밑에 기타는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2교시의 마지막 부분은 그 밑에 중개대상물 써 있나요? 네, 그 얘기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중개대상물 보면 맨 밑에 이제 뭐 토지 쭉 써 있는데, 자, 뭐 시험하고 크게 상관없는 거는 강의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넘겨서 이제 그 건축물이란 말 써 있고요. 자,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그 밑에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자,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수목이나 교량, 수목은 나무죠. 그냥 우리 토지에 보면 그냥 뭐 우리가 뭐 크게 의미 두지 않는 나무들, 이런 거는 별개의 중개 대상물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무슨 방법에 의한,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 집단 써 있나요? 근데 그거는 수목은 나무인데 앞에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거기 보세요. 이것도 명인 방법도 민법에 나와요. 이거 공부 좀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작년에. 다 민법하고 연결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민법을 학교는 하나도 안 나온다니까요. 따라서 명인 방법이라는 공시 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봄으로 중개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써 있는데, 명인 방법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 읽어드리고 그림 그리겠습니다. 밑에 용어의 정리 보세요. 명인 방법이란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명백하게 할 때 명자 동그라미, 인식이라고 할 때 인자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친 걸 조합하면 뭐가 되죠? 명인.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든다라면 수목의 경우에는 나무 껍질을 깎아서 거기다 소유자의 성명을 새겨 넣는다든지, 또는 미분리 과실의 경우에는 논밭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목차를 세운다든지, 이런 등등등등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바로 명인 방법입니다. 근데 읽었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죠. 자, 또 제가 이해시키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 명인 방법을 많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강의를 제가 해보니까 제일 많이 이해하는 게 이 샘플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때 쉬운 샘플로 이해시키겠습니다. 그 저희 그 어머니의 그 언니는 이제 큰 이모잖아요. 그 큰 이모 집 그쪽 이렇게 집안 쪽이 그쪽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양평에 그 여러분들 혹시 아실 수 있는데, 양평에 그 혹시 용문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 용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좀 이따가 뭐 네이버에다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이건 뭐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 때 거기 이제 그 먼 친척이지만 그쪽에서 사슴 농장을 해서 대학교 때 이렇게 바람 쐬러 여러 번 간 적이 있어서, 이 사찰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강의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로 가보신 분은요, 이렇게 절을 쭉 올라가잖아요. 진짜 여기 사찰이 보일 때 왼쪽에 진짜로 은행나무가 있어요. 진짜로. 네이버 한번 검색해봐요. 근데 제가 뭐 거기 적혀 있는 앞에 이 표찰, 목차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썰을 풀 테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자, 대충 제가 임선정 여기 서갖고 딱 읽는 순간, 이 나무는 뭐 조선 영조 때 어쩌고 저쩌고 임진왜란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렇습니다. 훼손하시면 문화재관리법 몇 조 몇 항으로 처벌받아요. 이런 거 써 있을 수 있죠. 읽는 순간, 와, 이게 도대체 몇백 년이야? 이게 도대체 몇백 년 된 나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오래된 나무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 1번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1번. 2번 새벽에 와서 뽑아야 되겠다. 2번 둘 중에 하나 생각을 해야 돼. 정상적으로 대답하신다면 건드리면 안 돼요, 새벽에 와서 뽑아요. 그렇지. 그러면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임선정이 이 목차를 읽는 순간 이 나무는 관리 주체, 소유자가 있다라는 것을 임선정은 명백하게 인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찰은 방법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명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냐? 아니야. 몇 가지 더 예를 들어줄게요. 나무 둘레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포도밭 같은데 울타리 치고서 뾰족뾰족뾰족한 거를 울타리 이렇게 둘러쳐놓은 거 보셨죠? 그리고 이제 하도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훼손하니까 CCTV 촬영 중입니다. 훼손하면 형사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판넬들 많이 보셨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도 오케이, CCTV 작동 안 하는 새벽에 올게. 4시에 내 포도를 싹 다 따버리려니까 나중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따라서 분명히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신 겁니다. 또 뭐 예를 들어 달라 그러면 나무에다가 철사로 아크릴판으로 뭐 매달아서 뭐 훼손하지 마라. CCTV 촬영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명인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14회 시험 때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2003년도에 어떻게 시험했나 아직도 기억나. 이게 행정소송까지 갔던 문제예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 진짜로요. 박스 문제인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내가 알기로는 디귿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라고 시험에 나왔냐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있죠. 수목. 집단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이 이렇게 박스에 넣어놓고 중개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본 거야. 묻구라고.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학원 강사들도 나눠졌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여기 강남역 사거리에 S행정고시에서 강의할 때인데 제 강의하고 길 건너편 때 비읍고시 학원 선생님이 강의 내용이 달랐어. 어떻게 달랐냐면 학원마다 달라요. 뭐라 그러냐. 이게 무슨 공시방법이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아파트 있죠. 아파트 이거 중개 대상이 돼요? 중개 대상이 못 돼요? 되죠. 아파트 당연히 되죠. 그럼 아파트가 중개 대상이 되는 거는 공시방법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러니까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시방법이 뭐야? 대표적인 게 등기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명인방법도 중개 대상이 되려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야 부동산으로 인정받아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 이게 무슨 공시방법이야. 미친놈이 새벽에 잘라버리면 꽝인데 이건 공시방법으로 보기엔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야 불안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 인식했잖아. 그 인식했으면 공시방법으로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 불안하다고 안 되는 거니 되는 건 되는 거지 해서 중개 대상이 되는 거잖아. 해서 학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저쪽 학원에서 들었던 분은 저한테 와서 작년 선생님하고 수업이 달라요. 누구 말이 맞아요? 이러면서 매번 질문해요. 보통 재수생들이 와서. 근데 그때마다 저도 판례가 없기 때문에 뭐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뭉개고 넘어갔는데 드디어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자,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어. 답이 정해지니까. 그래서 결국 행정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는 명인 방법도 공시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시험부터 이제 명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은 이미 행정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그래도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를 설득시키지 마시고 법원을 폭파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끝난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교재에는 공시방법을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로 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자, 그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임목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그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자, 읽으면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목할 때 목자가 무슨 목이에요? 나무목이죠. 아까 수목할 때 목은 그것도 나무목이잖아. 근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떨 때는 수목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임목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할 수 있죠. 자, 임목은요. 읽어볼게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 밑줄 하나 칠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밑줄. 그러면서 거기에 특히 등기라는 말 동그라미. 그러니까 선생님 나무가 그냥 나무는 뭐라고 불러요? 수목이라고 부르고 앞에다 목차를 세우면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라고 부르는 거고 나무가 등기를 하면 임목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 이게 기초 강의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차곡차곡. 그래서 임목도 나무인데 등기를 한 나무야. 그러면 궁금하죠. 왜 등기를 하는지. 자, 그건 이제 제 영역이죠. 저 좀 보세요. 자, 이제 그림만 그려서 또 이해시킬게. 봐. 그래서 학원 오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혼자 그거 책 읽으면 이해가 됐겠어요, 지금? 부칙부터 하나도 이해 안 되지. 자, 들어보십시오. 자,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많은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그림이 가장 빠르더라고요, 선배들이.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A이십니다. 자, 시 외곽에 자, 구리 쪽에 주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요새 사실 그래요. 사실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강사인 저는 좀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마스크가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이게 마스크 쓰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처음에는 숨이 막히니까요. 그래갖고 막 오전 수업만 끝나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타이레놀을 하루에 2알씩 안 먹은 적이 없어요. 매일 먹었어요, 매일. 갖고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끝나겠구나 했더니 요번 32회 때도 하고 이제 위드 코로나라서 끝나는가 싶더니 위드 코로나 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이제 마스크 또 쓰고. 근데 이제 한 3년 되니까 좀 적응은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호흡이 막 가쁘고 그러니까 강의하는 게 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저보다 더 힘든 분들은 자영업자들 아닐까 싶어요. 저야 뭐 힘들면 마스크라도 잠깐 들고 뭐 숨이라도 쉬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9시 되면 문 닫으라고 그러고 임대료 나가고 직원들 뭐 그런 얼마 깝깝하겠어요. 그분이 이분이야. 갖고 이제 자 8천만 원을 뭐 거래처며 직원들 월급도 좀 줘야 되고 돈이 급해요. 그럼 뭐 어떻게 애들 알바비도 줘야지. 근데 문제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알아보니까 요 주택이 시세가 한 1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1억 정도 되니까 이 집 팔아서 급한 분들 애들 월급 주고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팔아서 써 세금 내고. 그럼 뭐 어디가 살아? 그럼 뭐 가게를 접어버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깝깝한 거지. 갖고 이분이 깝깝해요. 대출 좀 받을 때 대출 막혀서 안 나와. 그래서 여기는 A가 마당에 나와서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자 이제 쓸데없는 썰 푸는 겁니다. 뒤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500년 된 향나무야. 자, 썰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근데 이게 다더라고. 저는 참고적으로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나무를 좀 알아봤더니 많이 받으면 한 1억까지 받을 수 있대요. 얼마인지 모릅니다, 저. 근데 이 나무가 1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다음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이 대출을 해줄까? 안 해주지.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1억 원짜리면 은행에 가서 대출해달라고 하면 대출을 얼마라도 해줄까 안 해줄까? 해주지. 근데 왜 똑같은 1억 원의 가치가 있는데 향나무는 안 해주고 아파트는 해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는 간단한 거야. 만약에 은행이 만약에 3천만 원을 대출해줬다 이거야. 급한 불 거 애들 뭐 알바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직원 월급이라도. 그 3천만 원이 급해.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해줬다 치자. 그럼 은행이 대출해주면 여기다가 은행이 대출해줬다는 걸 어떻게 써놓으려고요? 아파트는 등기부를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뭐 걱정이에요? 아까 명인 방법 있잖아요. 그럼 명인 방법 해보자. 요렇게 판때기 갇혀서 하나은행에 3천만 원 빌렸다. 너희들 이 나무를 건드리면 가만 안 내비도 하나은행 지점장 100 이러고 써놨을 수 있지. 어느 날 새벽에 잘라버리면. 그럼 여러분이 하나은행 관계자면 돈 빌려주겠어요? 판때기 하나 박으면?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있어도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무를 등기를 하는 거야. 등기를 한 나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목이라고 불러. 그러면 등기를 하게 되면 아까도 제가 1교시 때 얘기했지만 표제부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이제 듣게 돼요. 이제 우리 김비석 교수님한테. 아까도 힌트 줬지만 갑구는 무슨 권? 소유권의 객체. 을구는 저당권 객체로 삼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아까 1교시 때 뭐라 그랬어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당권 설정 계약은 중개 영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니까 등기부를 만들게 되는 순간 아파트처럼 공시 방법이 완벽해지죠.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저당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임목은 중개 대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 융자 받으려고.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봐봐요. 제가 가운데 딱 서볼게. 자, 저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1월 달에 오신 여러분 동료보다는 앞서야 되잖아. 1월 달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거든요. 보고 얘기하세요. 명인 방법 같은 수목 집단과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이제 두 바퀴째 들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명인 방법은 판때기라 그랬죠, 제가. 목찰. 그럼 여기다가는 자, 이거 문화재관리법으로 처벌된다. 관리소장백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이 나무의 소유권, 소유자가 누가 있는지는 표시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다가 저당권은 표시할 수 없지. 그러나 여기 임목 보세요. 임목은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소유권도 표시할 수 있고 저당권도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딱 써가지고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과 임목 법률에 의한 임목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하고 물어보면 딱 뭐라고 얘기해요? 저당권 객체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오늘 그 저당권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는 거예요. 이런 게 기초 수업이에요.
이제 앞으로 점점 넓혀갈게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인목범죄를 쭉 내려오면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을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인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언놈이 새벽에 나무를 인목을 베어버렸을 수도 있죠. 이 나무 미친놈이 새벽에 베어냈을 수 있다고요. 베어냈어요? 그러면 하나은행의 저당권의 효력은 베어낸 수목에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쳐야 될까? 미치면 안 될까? 미쳐야지. 만약에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은행에 돈 뛸 거 아니야. 은행에 돈을 띈다면 돈 뛸 거 알면서도 처음부터 3천만 원 빌려주는 은행이 있어요?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줘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 그거 봐. 근데 애우지 않아도 해.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탄탄하신 분들은 안 헷갈려요. 근데 기초가 없이 그냥 이거 필기노트나 이런 거 암기 카드 들고 막 미친다 왜 미쳐 몰라 미친다 머리도 미친다 안 미침 X 안 미침 X 몰라 하나도 미침 이러면 이제 8월달 되면 머리가 미쳐갖고 그냥 죽을라 그래.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초 들으라 그러면 8월달에 기초 들을 시간은 없다고 확 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너지는 공부가 돼요. 안 외워도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하나씩 이런 게 여러분 기초 듣는 학원에 오는 결정적인 이유에 다 이해됩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23페이지입니다. 자, 하나 더 얘기. 자, 5분 안에 끝낼게요. 쌍가로 2번 찾았습니까? 23페이지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무슨 법이요? 저당법이란 얘기는 제표 먹는 걸 저당 잡힌다 그러잖아요. 야, 집 좀 저당 잡혀와. 아, 애들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제표 먹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따른 공장 재단 및 광업 재단이 중개 대상이 되는데 오늘 둘 중에 똑같으니까 제가 공장 재단 하나만 얘기할게요. 공장 재단 광업 재단 똑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공장 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이 되는 자, 제안하겠습니다. 1단이라고 돼 있나요? 예? 단자 동그라미. 자, 으로 구성되는 자, 기업 재산이라고 돼 있죠. 바로 옆에 1단의 기업 재산이잖아요. 기업 재산할 때 제자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치신 두 개를 두 글자를 거꾸로 읽어주세요. 그게 바로 재단입니다. 쉽죠? 그래서 1단의 기업 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하여 자,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그래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 와닿지 않죠? 자, 또 제가 필요하겠죠. 절 보시죠. 자, 이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이해시킨 거 까먹지만 말고 머릿속에 담아만 오십시오. 대한민국 문제 다 풀릴 겁니다. 자, 어떤 샘플을 들지 또 제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 부평에 그 예전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의하면서 자 20년 넘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국 돌아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많이 만나봤겠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보면 뭐 몇 년 전 얘기들이지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 수험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5년 전에 이분이었어요. 이분은 딱 보면은 목걸이부터 팔찌부터 해갖고 남달라요. 예, 금으로 막 도배하고 막 이래서 남달라요. 그래서 뵐 때마다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했었고 또 예전에 한 8년, 9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일산에서 강의할 때인데 오전반에 저 왼쪽 맨 끝에 앉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온몸이 명품이야. 예. 근데 겨울에는 모피코트, 롱코트를 입고 오면서 더 특이한 건 수업 시간에 선글라스를 끼고 수업을 들어요. 이게 남달라. 여러분도 봐셔도 야, 쟤 보통 그건 아니구나 싶어요. 근데 오전 수업 끝나고 엘리베이터 옆에 딱 같이 타려고 서 있길래 너무 궁금한 거야.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바빠.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중고 명품샵을 하신대요. 온몸이 명품이야. 롱코트에 막 선글라스. 근데 수업 시간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수업 들으니까 보통 선글라스는 벗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분도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달라. 여러분이 딱 봐도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근데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되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선생님 혹시 김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좋아하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 본인이 김을 좀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김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돈도 많이 버시고 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이분이 이제 만약에 인천 땡땡동에서 공장을 하고 계신데, 자, 건물도 있고 부지도 있고, 근데 뭐 제가 뭐 여기 안에 그 기계 장비나 이런 거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기물 굽는 기계, 자르는 기계, 포장하는 기계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냥 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으로 그냥 도식화 시켜 볼게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아,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아, 그리고 매출도 많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건 뭐 이만저만한데 이거 10억을 뭐 거래처도 그렇고 막 결제해줘야 될 게 엄청 많은데 장사가 수금이 안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금액을 한번 맞춰볼게요. 이 공장 건물하고 부지가 한 10억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거 10억이면 이거 팔아서 메꾸면 되죠. 근데 최근에 이게 또 자금에 좀 쪼들렸던 이유가 이게 김을 이렇게 자동화로 이렇게 포장하고 하는 기계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거 한 20억 정도 들려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입해서 장사해볼 만하니까 이놈의 코로나가 터져갖고 이게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이게 힘들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한번 생각해봐.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팔아서 이거 메꾸면 되죠. 그러면 기계는 어디서 돌려? 길바닥에서? 그러면 기계를 없애버려. 공장 건물 안에서. 그럼 김은 어디다 구워? 연탄불에다 구워갖고 비닐봉지에 포장하면 팔려? 미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안 갚아버려? 그럼 회사 부도나는데 깝깝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할 때 부동산에 대한 가치만 가지고서 10억 원을 은행 가서 융자 받기에는 담보 가치가 어떻게 충분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지. 그럴 때 잘 들어요.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거를 잘 들어요. 퉁 쳐가지고 담보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퉁 쳐갖고 이거를 1단에 기업 재산으로 등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용어가 탄생하죠. 이게 기초 수업 아닙니까? 1단에 기업 재산으로 등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등기가 돼? 재단 등기가 되는 순간 이거는 일단 기계 장비 같은 것들이니까 부동산은 아니죠. 근데 이것까지 한꺼번에 부동산으로 등기를 해서 하나의 객체로 인정을 받게 되면 10억이에요. 이제 30억이야. 30억이 되는 순간 10억 정도 대출은 받을 수 있잖아. 이게 바로 그 얘기야. 그렇다면 잘 들어요. 그렇다면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또 얘기합니다.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표지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가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을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구가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의 객체를 삼을 수 있는 거 맞죠? 을구는 저당권의 객체를 삼을 수 있죠? 또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면 비록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를 알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중개의 영역이다 아니다. 영역이다. 그렇다면 퉁 쳐서 만든 공장재단은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째 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의 두째 줄 보세요. 두째 줄 끝에. 그래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서 소유권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1번의 두째 줄 끝에 보시면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소유권을 딱 보면서 등기를 했으니까 가구가 있다는 얘기구나.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는 을구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걸 재단 등기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당권은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공장광업재단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구나. 이런 게 기초 수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기초, 기본, 심화 가면서 살을 붙이면 충분히 그런 것들이 섭렵이 돼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기초 수업이 뭔지 알죠? 이게 기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목, 공장, 광업재단, 명인 방법 다 설명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다 되죠? 네, 잠깐 쉬었다 와서 챕터 2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